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서울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선거에 이겨야 전국선거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의 예봉을 꺾어야 되겠는데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년 전 운동 한번 한 걸로 평생을 우려먹는 자들 있죠. 586 운동권입니다. 그 586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호. 이 우상호를 저격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원 후보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예, 아유 정말 선거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우리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 네.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 후보들 인터뷰할 때 돌아왔다는 표현 잘 안 씁니다. 근데 돌아왔다는 표현을 쓴 게 네. 사실 우상호와는 네. 정말 여러 번 붙으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상호 후보와 지금 이제 5번 이미 싸웠고 예. 이번이 6번째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그런 대결 횟수예요. 아, 한 지역구에서 그렇죠. 서로 리턴 매치 이 정도 그렇죠. 한 거는. 그런데 이제 6번이라고 하는 횟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번 선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볼 때 이번 선거를 정말 좀 깨끗하게 치르고 좀 모범적인 선거로서도 좀 기록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5번 치르는 동안에 우상호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불법 선거 운동을 그러니까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17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하고 그 직후에 선거를 치렀는데 허위 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우상호 의원이 재정 신청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됐었어요. 예. 그게 내용은 뭐였냐면은 제가 부정축제 해가지고 아버지 명의로 건물을 사놨다. 참. 이렇게 하는 내용을 슬라이드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의원 사무실 안에 의원 방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명백히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카더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슬라이드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유,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재판 결과는 의외로 우상호 후보는 바빠서 자기 사무실에 선거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전부 그 서희영이라고 하는 그 보좌관이 다 했다 해서 그 보좌관을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했었어요. 보좌관이 덮어 쓴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1,800표로 이제 패배를 했는데 어찌 보면 그런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없었으면 네. 사실은 더 멋있는 선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또 그 결과도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결과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런 징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횟수도 중요하지만 좀 모범적인 선거, 그러니까 공명선거를 말하면 앞뒤가 다르지 않게 그걸 제대로 좀 지키면서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86 운동권들이라는 자들이 그동안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뭐 제가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예. 대체로 그 시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386에서 586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다 이미 그건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 돼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선거운동하는 과정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선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니까 이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불법 선거를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밀어붙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요, 유권자로서 이번 선거에는 불법 선거 있나 진짜 눈을 뜨고 감시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 서대문에서도 네네. 그런 거 감시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지금 모든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6번째 대결한다는 것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네.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네.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은 이 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갈 수 있다. 예. 정말 그렇죠. 좌파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열망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꼭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동시에 우리 서대문 지역에 지금 보면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에 있는 종로라든지 마포라든지 예. 은평구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민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서대문은 낙후되어 있느냐, 좀 발전시켜라는 얘기를 듣는데, 바로 이런 점은 대통령, 서울시장, 국회의원, 시의 의장, 그렇죠. 뭐 구의 의장까지 모조리 민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당이 다 독식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 지역 발전도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워지면서 네.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는 이런 부분에서의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그리고 바로 또 서대문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미래통합당에 있는 이성훈 후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사실 네. 서대문의 미래통합당 후보인 이성훈 후보 선거를 워낙 많이 나와서요. 이제는 뭐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잖아요. 그동안 검증이야 워낙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불법 선거운동 이번에는 진짜 안 통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네. 그런데 상대 후보 쪽에서는 사실은 매번 할 때마다 보면 정말 참 제가 입으로 다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작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그게 우상호 후보 쪽에서 2013년도에 이제 본인이 농지를 경영하겠다라고 예. 하는 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예. 그리고 포천 일동면에 2,400평방미터, 약 710평 정도의 밭을 구입을 했어요. 예. 당초에는 농지를 경영하겠다, 농사를 짓겠다고 예. 하고 산 건데, 거기에 2013년 바로 직후에 자기 어머니 거기에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밭에다가 묘요? 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아버지 묘지를 거기 이장해 옵니다. 무슨 선산이 돼가고 네, 있네요. 예. 그러니까 밭을 용도를 바꿔가지고 임의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거기다 자기의 집을 지었어요. 150평으로 대지를 만들어가지고. 밭에다가 집 지려면 농가주택 아니면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농가주택도 원래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고 그랬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묘역을 만들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법 위반입니다. 예, 예. 농지법 위반은 징역 5년 이상 가는 굉장히 그렇죠. 중형입니다. 예. 그리고 묘지를 또 만들면은 사전에 거기에 신고를 하고 최소한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 묘지 만들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아버지 묘지를 옮겨 이장하고 9개월 후에 신고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장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누가 고발 안 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고발하기 전에 예. 포천시에서 자기들 지역 내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했어야 될 텐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만 보면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법을 이렇게 공공연히 어기고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사과하는 얘기는 없고, 나는 땅 투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투기는 아니다. 투기는 아니다.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참.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분들이 평소에는 정의를 부르짖고 정말 무슨 이 사회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온 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포장이 돼 있지만, 네. 한꺼풀만 들어가면
지난번 작년에 조국 씨를 봤듯이 매우 비슷한 그런 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있어서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세대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같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좀 더 그러니까 솔직하고 더 좀 바르게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에게 표도 호소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입으로는 아주 좋은 얘기를 다 하면서 근데 그 이면에서는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뭐 방송에 나와서 조국 씨 그 사태 났을 때도 자기가 알아봤더니 그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인가 나와가지고 나 알아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 네.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는 조금은 제가 사실은 우리 같이 경쟁하면서 6번째 되는 경쟁 상대인데 원래 이분이 이랬었나 하는 그러네요. 그런 좀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사실 보통 싸우다가 정들 수도 있는데 도대체 정이 들 수가 없는 사람이네요. 아니 뭐 서로 자주로 만나기 때문에 네. 아주 익숙하고 서로 뭐 편하게 지내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그런 관계 부분에서 편하게 지내는 거하고 실제로 그 직분을 맡았을 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든지 본인이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법을 지키는 그런 면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그렇죠.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고 제가 또 4년 선배예요. 나이는 네네. 선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선거 자체 치를 때도 정말 좀 모범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 네. 그 겉으로는만 가지 말고 속으로도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페어플레이 하면 네, 과거의 일들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네네. 뭐 감정은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네. 사실 저자들이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여론조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저는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예. 어떻게 국민적인 여론을 조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를 좀 파악해 들어가다가 지금 그게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하도 많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런데 그런 드루킹 사건처럼 여론을 조작하는데 너무 이 세력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여론조사라고 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언론이 인용하고 있는 뭐 회사가 있죠. 뭐 리얼메타라든지 예. 뭐 그런 회사들 보게 되면 리얼이 아니라 거짓 메타라고 예.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엉터리 조사를 하는데 그렇죠. 이런 조사를 하는 그 회사들이 공통된 그러니까 사람 눈속에 많은 방법이라는 게 보면은 예. 표본 추출을 예.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일정한 로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네. 표본 추출을 해서 결과를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표본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난 대통령 선거 때 41%를 득표했으면 41% 범위 내에서 표본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거를 막 60% 이상 이렇게 표본을 그러니까 추출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보고 민주당 지지율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표본만이 아니라 설문 항목도 교묘하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렇게 걷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왜곡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예. 가장 최근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매체에서 지금 연일 서울 지역에 그러니까 격전지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조사 수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 회사에 좀 알아봤어요. 당신들 예. 이런 조사가 과연 당신들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쪽에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지금 이런 수치에서 한 20% 정도는 이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20%요? 예. 야. 이런 조사를 왜 내느냐. 그건 20%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거 뭐하러 그 말이 안 되는 조사를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이제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를 몇 대 몇으로 하느냐. 예.
통상적으로는 보통 8대2 정도로 해서 무선 8R, 유선 2R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선 전화 비율을 9R로 하고 예. 유선 전화를 1R로 해서 하는 예.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느 시간대 조사를 하느냐.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응하는 시간대에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출을 해내게 되면 실제로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진보적인 내지는 예. 좀 전향적인 그런 사람들의 답변이 많아지면서 수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시점, 설문 내용, 표본 추출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들 또 마음껏 조절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평소에 관리하는 그러니까 대상자들, 예. 그러니까 그 표집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그렇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큰 회사일수록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은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조사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들을 적절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용하게 되면 그런 그러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쪽 회사 내부에서 있는 사람이 이거 20% 정도는 별로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엊그제 그 조사 수치를 발표한 데가 있었는데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거고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오히려 아주 근접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앞서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지역에서 매일 활동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렇죠. 그 반응이랑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시죠. 그게 제가 보기에 다른 어떤 척도보다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는 그렇죠. 척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 서대문 가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압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좋은 여건을 분위기가 지금 좋다는 됐습니다. 되고 있고 평소에 낮에는 격려해주는 분들하고 악수하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있는 건데 저도 여러 번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는 경우는 이번이 가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한 폐렴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퍼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는 구석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그 의도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바꿔보자라는 분위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그 과거 지난 몇 년간의 선거는 정말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네. 그 해보시던 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른 거죠. 차이가 있죠. 예. 저희 지역에는 인구는 15만 명인데 유권자가 13만 3천 명입니다. 어유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수는 적지만은 네, 비율은 상당히 높죠.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지역에 대학교가 8개나 있습니다. 와.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 경기대학교 이렇게 등등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신촌 지역에 밀집을 해 있는데 네. 신촌 지역과 연희동 지역이라고 지역이 있습니다. 예. 저희 동에. 근데 여기에는 20대, 30대 단독 세대가 10,000세대나 됩니다. 그렇겠죠. 예. 저희가 전체 유권자가 7만 세대가 조금 넘는데 예. 10,000세대가 신촌동하고 연희동 지역에 와. 밀집해 살고 있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우리 서대문 갑 지역에서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단 한번 기울어 놓고 선거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그러니까 20대 선거할 때 서울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바람이 예. 불어가지고 우리 서울 지역에서 안철수당 후보가 나와서 10,000표 이상 얻어간 지역이 9군데 있었는데요. 예. 다 저희 당이 이겼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서대문 지역에서는 후보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큰 표차로 지게 됐는데 예. 나중에 한번 그 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그 표차가 벌어진 것이 바로 그 두 개 동, 신촌동과 연희동의 젊은 사람들이 표를 집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에게 대해서는 표를 안 줬기 때문에 거의 5,000표 가까운 표차로 제가 거기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점들이 저희 서대문 갑 지역에
매우 특이로운 그러니까 그러네요. 특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세대 학생들한테. 네. 이성원 후보 연세대 선배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우리 연세대학교에는 이제 그 서문이라 그래서 연세대학교 후문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예. 거기도 다 온룸촌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이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 혹여라도 위험할까 봐서 제가 그러니까 뭐 한 사흘이 멀다 하고 거기 방역을 여러 차례 나갔었는데 나갈 때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학생들도 20대들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선 젊은 분들이 명함을 받아줘요. 받아주고 이제 저한테 어떤 학생을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좀 우리 원룸 생활하는 사람들의 좀 어려운 점을 좀 공약으로 내서 제시를 해달라. 네. 그러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원룸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합니다. 힘들죠. 그래서 택배가 와도 제대로 받기도 어렵고 뭐 조금만 어떤 집수리가 필요해도 공구도 없고 그렇죠. 또 일과 시간 끝나버리면 어디 뭐 팩스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원룸 생활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좀 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예. 원룸 생활자 그 중심에 그 지원센터를 네. 만들어서 그걸 이제 햇볕센터라고 명명했는데요. 그런 센터를 지금 여러 군데에 만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 면은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어서 앞으로 꼭 실천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생활에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1인 가구가 느는 만큼 또 네. 그에 따라서 또 정치권의 정책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대문에는 이성원이 필요하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네. 또 당 차원에서 이성원이 필요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으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문재인 정권 3년을 겪어봤고 예. 또 제가 역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예. 이분들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걸 봤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대통령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말로 그분 말씀으로 무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 이 대한민국 저는 이전까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확진자가 생기고 예. 150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연일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예. 방역을 잘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단 키트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이 그렇다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 정말 뻔뻔스럽다. 아니 중국의 바로 이웃에 있는 대만만 하더라도 우리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중국 사람들하고 같은 거의 민족인데 거기는 300명밖에 지금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망자도 불과 10명 이내예요.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초기에 환자가 나왔을 때 바로 국경을 차단하면서 그런 중국으로부터의 환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방역을 성공을 거뒀던 것이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초기에 방역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데 국경을 차단하면서 했으면 저는 제가 보기에 10,0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타나고 온 경제가 다 지금 무너져가는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무슨 이탈리아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우한폐렴 1월 20일에 시작한 지 불과 2개월도 안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 버렸습니다. 예. 지금요. 이 경제 붕괴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에 누적돼 왔던 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 우한폐렴이 내관이 돼가지고 거의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정말 겸허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나라가 정말 크게 문제가 돼 있구나. 이거를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정말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지혜를 모을 생각을 해야 되지. 계속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천부당 만부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목숨 걸고 싸워주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결과도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나라 운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이제 정말 나라를 더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에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심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피땀 흘려 만들었던 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자칫 여기서 우리가 뭐 가구당 100만 원씩 나눠준다든지 이런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잘못 행사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우리 자식들에게 엄청난 제가 보기에 부담을 주고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꼴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요. 와, 이성훈 후보 정말 정리도 잘하시고 또 문제점도 콕콕 찍고 대안도 순간 내고 어쩜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90년대에 네. 예, 여러분들도 지금 검색해 보시면 기사에 나와요. 동아일보 이렇게 이성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아이디어 뱅크다 이렇게 나오고 사실 그때 30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네, 네.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제가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을 끝으로 예. 그 당시 야당의 대표였던 김영삼, 예. 그 당시에 민취업 공동대표였습니다. 예. 비서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 비서로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예. 9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YS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 이제 비서 실무팀으로 같이 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제가 32살 때 청와대 그러니까 비서관이 됐기 때문에 와, 비서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연소 비서관이라는 얘기도 와. 듣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행정관급이 아니라 비서관급으로. 처음에는 행정관으로 시작했죠. 야. 그런데 1년 지나서 비서관으로 이렇게 승진하게 됐습니다. 32의 비서관. 네, 네. 비서관이면은 급수로 3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급. 네, 그 당시엔 그랬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고위직이네요. 근데 뭐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로부터 지금 이렇게 다시 서대문에 와서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면서 또 직접 그때는 이제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으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지역에서 지역 대표로서 일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을 때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요. 정말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지난 8년 동안 원외위원장 생활하면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빵의 참맛을 안다는 그런 얘기가 정말 이런 얘기구나. 그러네요. 제가 8년 동안 이제 원외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이제 내가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정말 내가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 죽어도 정말 온이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당신들이 평소에 일할 때 어떤 일을 잘못했다는 걸 너무나 많이 들었었고요. 또 어떤 일을 지금 당신이 해야 되는 게 당신들이 해야 될 당의 일이기도 한다 하는 걸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3선이 되니까 그렇죠. 3선이 되면 당의 지도부로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자님께서 처음 질문했듯이 정말 이제 당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당의 가장 중요한 게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저는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저희 당에서 현역 의원들 45% 달하는 많은 물갈이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느냐
저는 앞으로 기득권을 많이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회 내부에서 저는 중간평가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네. 임기 4년이지만 2년 정도 일하고 나서 제대로 일 못하면은 도중에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도 좀 법제화시켜서 네. 중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또 그리고 동시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 중에서 이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네. 과거 독재 정권과 싸울 때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를 막아주면서 정의를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것도 저는 좀 내려놓고 네. 그리고 윤리 의식이 제가 보기에 좀 더 엄격하게 예. 조정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좀 정신 차렸구나. 21대 국회는 뭔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어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만들어내는 일, 이거를 제가 좀 주도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해서 우리 당부터 먼저 바꿔내고 동시에 국회 내부에서 주어진 좀 책무로서 나라 살림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나라라는 게 행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입법부만큼은 국회만큼은 야당이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 잘못된 방향에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저희 야당에게 좀 소중한 한 표를 좀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말 당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당도 만들고 동시에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고삐를 틀어서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네.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요즘에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도 동네 다니면서 매일매일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학교도 지금 개학을 못하고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개학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밖에 나간 걸 두려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다 지금 죽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1000만 세대에게 무슨 100만 원씩 나눠준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8년도 IMF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168조라고 하는 공적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68조를 통해서 쓰러져가는 기업들에게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구조조정하고 결국은 다 회생시켜서 지금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0만 명입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무차별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100조라고 하는 돈을 저희 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512조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돈 100조 정도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정말 공적 자금처럼 그런 돈을 채권을 만들어서라도 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에게 과감하게 즉시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권이 너무나 표만 앞세워서 뭔가 선심성 정책으로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힘을 모아나가기를 좀 호소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주민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함께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서대문 갑지역에서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2번인 이성원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이성원 전 의원 정말 말씀 잘하시죠? 그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정말 젊었을 때부터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정말 아이디어 뱅크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국회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성원 후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뚜껑을 열어보는 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투표장에서 찍은 바로 그 두 표에 있습니다. 이제는 또 한 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찌되었던 우상호 이런 자들, 586 이런 자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요. 이런 이성원 후보 같은 사람들 이름 석자 딱 기억해서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요. 여러분들 왜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아스팔트에 잘 안 모였을까 궁금해 하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조직하면 이성원입니다. 이성원 후보가 원내에 입성하면요. 미래통합당 조직이 달라집니다. 초선 재선 때도 엄청난 조직이었는데 3선하면 얼마나 큰 조직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 광화문이 됐건 전국 진짜 방방곳곳에 집회다 그러면은 구름대처럼 우르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조직하면 이성원, 아이디어하면 이성원. 제가 너무 이성원 후보 띄워주는 것 같아서 옆에서 웃으시는데 저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그날까지 이성원 의원도 열심히 뛸 거고요. 신의 한 수도 같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원 이름 석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1877-1477 정기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